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오전 8시 3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블라디미르 레닌을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무 위키가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서버가 혼란하다. 이런 문자만 띄워지고 문자만 나타나고 서버가 접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IT 기업 중에 최고 황제격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최고 우리나라 IT 기업 중에 아주 황제격인 그런 기업이지만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하여튼 이 레닌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내가 기다렸다가 지금 접속해 보니까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 레닌이 참 그런데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조회수라고 해봐야 미미하고 남들은 영상을 올렸다 하면 1시간만 지나면 몇만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나는 자유의 행위로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다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주말만 되면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정말 낙입니다. 야, 이런 낙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취미이자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번에 여기 바로 전까지 했는데요. 계속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츠키처럼 혁명의 배반 운운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유물론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보다 평범한 상식에서조차 벗어난 설명이다. 이 배반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혁명의 승리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잠깐만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이 계획된 배반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혁명이 취해온 방식 그 자체에서 파생된 물적이자 엄밀히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러시아 혁명의 부정적 결과는 단지 특정한 과정에서 귀결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 정권은 레닌 및 트로츠키에 의하여 수행된 방책의 불가피한 귀결에 불과했다. 트로츠키가 배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조금씩 진행되어 온 타락의 피치 못할 결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와 국가의 절차가 배반으로, 즉 오늘날의 배반을 허용하는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놓았다. 배반은 이 파산이 두드러진 한 측면일 뿐이다. 다른 절차들은 다른 가능성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 트로츠키는 맹목적인 편견에서 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선으로 용서할 수 없는 가장 명백한 혼란을 범하고 있다. 그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잡하게 자신을 기만하여 또는 자신을 속인 것처럼 꾸며놓고 자신의 이론을 방어할 수단을 발견하지 못하고서 원인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무엇이 스탈린주의를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트로츠키가 간과한 것은 오류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교묘한 수법인 것이다. 스탈린은 혁명을 배반했다. 간단하다. 하지만 너무도 간단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설명은 간단하다. 스탈린주의는 진정한 혁명에 대한 파산의 당연한 결과지 그 반대가 아니다. 다시 추론해보면 혁명의 파산은 볼셰비즘이 취한 잘못된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좌절하고 실패한 혁명의 타락이 스탈린을 이끌어간 것이지 스탈린이 혁명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병마에 공격받았을 때 혁명적 유기체는 대중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 의기양양하게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레닌과 트로츠키 자신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대중으로부터 악에 대한 모든 자기 방어 수단을 빼앗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병마가 유기체를 침범하여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노동대중이 배반의 준비에도 그 달성에도 반항하지 않았기에 배반은 가능했다. 그리고 대중은 그들의 새 주인에 완전히 복속되어 진정한 혁명의 의미와 모든 주도정신, 자유로운 행동과 그 반응의 의미를 빠르게 상실했기에 그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속박되고 복속되고 지배당하고 있었기에 모든 저항이 헛되고 쓸모가 없다고 느꼈다. 트로츠키는 대중 사이에서 맹목적인 복종정신을 깨우고 상부에서 일하는 모든 것에 둔감한 무관심을 되살리는 데 직접 참여했다. 대중이 패배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그 이래로 어떤 배반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우리는 독자들이 볼셰비키 성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를 권한다. 이런 글은 이제 볼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알려지지 않은 혁명이라는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은 좌절하고 실패한 혁명의 타락이 스탈린을 이끌어간 것이지 스탈린이 혁명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볼셰비키 혁명을 실패한 혁명이라고 이 볼리니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 그 자체가 실패한 혁명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스탈린이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집권한 사람이잖아요. 레닌 다음에 집권한 스탈린이 공산당 혁명을 실패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실패한 혁명이 스탈린을 잘못 이끌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스탈린주의가 소련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대외 팽창을 자제하는 폐쇄적인 방침이었긴 하지만 스탈린이 딱히 민족주의자였던 건 아니다. 소련이 민족주의적 러시아적인 성향을 띠게 된 건 2차 대전에서 독일의 맹공에서 밀리면서 국민들의 집결과 선전을 위한 조치였지 그 전에는 범민족적인 기조를 따르고 있었다. 다만 전시 공산주의가 끝나고 경제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신경제 정책이라는 자본주의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는 이상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을 좌익 소화병이라고 까고 탄압한 적은 있다. NEP는 원래부터 현실적 필요에 의한 한시적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볼셰비키의 의회 전북 같은 사건은 상황 자체의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번 시간에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볼셰비키라는 게 뭐냐. 볼셰비키라는 것은 러시아 말로 다수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볼셰비키와 반대되는 멘세비키라는 또 멘세비키라는 뜻은 러시아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소수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셰비키라는 단어가 자꾸 많이 등장하는데 볼셰비키라는 것은 다수파, 정치계의 다수파들을 말하는 그런 러시아 말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러시아 농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정말 말 그대로 처참했는데 일례로 착한 볼셰비키가 우리에게 토지를 나눠줬는데 나쁜 공산당이 다시 빼앗았다는 생각이 러시아 농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사회혁명당 내부에서는 우파와 좌파로 첨예하게 나뉘었고 집권 사회혁명당 우파들은 기존의 러시아 지주들, 자본가들, 귀족 등 기득권과 단합하는 행보를 보였다. 문제는 이런 사회혁명당 우파들이 당내 주요직을 거의 차지했다는 것. 정작 농민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던 건 사회혁명당 좌파였는데 말이다. 심지어 사회혁명당 우파들은 백색태를 몰래 지원하고 조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레닌의 의회 전복에는 사회혁명당 좌파들이 대거 동참하였고 이후 사회혁명당 좌파와 볼셰비키가 대립하기 시작한 것은 브레스트 조약 체결 이후의 이야기다. 여기 보면은 영국, 프랑스과는 비교 불가능하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다른 국가는 파시즘 독재를 시행했다. 이런 얘기고. 레닌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망명간 사이 러시아 제국 국내에서 당을 사실상 이끈 진짜 노동계급 출신의 지도자였다. 노동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자 반대파들은 만년 야당 신세를 변변치 못하다가 결국 사라졌다. 실리아프 니코프는 연합정부를 지지했으나 1933년 공산당에서 제명되었고 1937년 처형당했다. 하여튼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그때 당시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소련이 건국되고 나서도 이 공산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레닌주의, 그 다음에 뭐 마르크스주의파, 레닌주의파, 스탈린주의파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파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시콜콜한 얘기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좌우지간에 어쨌든 간에 러시아 공산혁명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어쨌든 간에 니콜라이 2세가 마지막 황제였었는데 그 마지막 황제를 크렘물린궁 지하에서 총살해버리고 정권을 잡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레닌이 초대 소련 지도자였었고, 그 다음에 스탈린으로 이어가지고 뭐 후르시초프 뭐 자꾸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여튼 거기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은 러시아로 탈바꿈했는데, 러시아로 탈바꿈했지만 아직도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다. 말로는 뭐 민주국가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 공산주의 국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레닌 지금 내가 이 리딩을 꺼낸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너무 이게 지금 레닌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페이지 이렇게 들어와서 리딩 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등산했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잖아요. 그렇듯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한 건 뭐냐면은 레닌의 일생에 관해서 비판 부분을 리딩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가 나오는데 생애가 나오고 생애를 보면 이렇게 젊은 혁명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경제 도입, 암살 시도의 실패,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전번 페이지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생애, 평가, 평가 부분에서 이 비판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네. 내가 이 비판 부분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부분에서 비판 부분을 끝냈는데, 다음에는 그럼 여담으로 또 넘어가야죠. 이렇게 이제 이 레닌 페이지에서도 여러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다간 완전히 헤매게 되는 그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평가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비판이라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이라는 부분을 리딩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트 권력이란 무엇인가? 국민 대다수가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여담. 여기입니다. 레닌이 죽은 이후 스탈린에 의해 추진된 레닌 우상화에 따라 레닌이 동상이 소련 곳곳에 세워졌다. 냉전 시절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열 사회주의 국가라면 레닌 동상이 여러 곳곳에 세워졌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였던 레닌 동상은 대부분 철거되었으나 일부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에서는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레닌 동상 중 상당수가 철거되었고, 폴란드나 체코 등 반러 감정이 강한 국가들처럼 레닌 동상이 완전히 혹은 거의 대부분 철거된 국가들도 있지만 너무 많이 만들어진 탓에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레닌 동상이 5,300여 개가 넘게 남아있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 주요 거리나 광장에서 레닌 동상을 쉽게 볼 수 있는 편이다. 특히 시베리아나 극동고 같은 오지에서 많이 보이는 편. 노보시비르스크의 오페라 극장 광장에도 큰 동상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이 일개 야당에 불과함에도 레닌 동상을 복구한 일이 있었다. 레닌 동상이 소련이 이미 붕괴한 지가 참 시일이 흘렀는데 아직도 소련에서는 그 레닌 동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부, 러시아에서도 동부 쪽에 그 레닌 동상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입해 간 폴란드도 예전에는 공산국가였었죠. 그래서 동구 유럽이 전체가 다 공산국가였었잖아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탈바꿈하면서, 폴란드도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국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우리나라 국토의 한 2, 3배가량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폴란드에도 이 레닌 동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폴란드가 자유화 국가가 되고, 완전히 이 폴란드에서는 이 레닌 동상이 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러시아를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폴란드에서 레닌 동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도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전까지는 적잖은 수가 잔존하였으나 2010년대에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되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레닌 동상을 소련 체제의 상징이자 러시아 압제의 상징으로 여겨 대부분 철거하였으며 다른 소련 시절 동상들도 탈공산의 여파로 대부분 철거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때 그때 그 우크라이나에 레닌 동상이 많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도 레닌 동상을 다 철거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전쟁까지 벌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러시아를 증오하겠어요. 그러니까 레닌 동상이 다 없어진 것만은 사실이죠. 스위스의 사진가인 닐스 아커만이 철거당한 레닌 조각상들의 현재 모습을 추적한 사진집을 발간해 현재의 동상들의 모습들을 담기도 했는데 허리 윗부분만 싹둑 잘려나가 방치되거나 지하실에 곰팡이 낀 채로 처박히거나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코만 한 조각 발견되거나 공장 구석에 방치되거나 철조망에 걸려있거나 하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개중에는 아주 희한한 최후를 맞이한 케이스도 있는데 오데사에 있는 조각상은 알렉산드로 밀로프라는 조각가가 다스 베이더로 깎아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닌의 동상은 곳곳에서 이제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가 문드러진 채로 있고, 여기 하여튼 이렇게 레닌이 좀 특이한 사례로 시애틀에서는 그의 동상을 매입해서 매년 성 패트릭의 날, 한우카나 크리스마스 같은 때마다 트리 겸 장식물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는 한동안 빨간 마스크를 씌고 나왔다. 이 동상은 원래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던 것으로 동구권 붕괴 이후 벌어져 있던 것을 한 영어 교사가 매입해 들여와서 전시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반공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간혹 반공주의자들이 반달리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도 오른 바 있는데 바이칼 호수 근방의 울란우데라는 도시에 세워진 레닌 동상이 세계에서 가장 큰 레닌 머리라는 이름으로 1991년 등재된 것이다. 폭 4m 이상의 무게는 42톤짜리로 레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존의 레닌상 셋을 대신해 세운 거라고 하는데, 소련 붕괴 후 이걸 철거하자니 철거 비용이 너무 나와서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면서 애물단지였던 상이 본의 아니게 관광 상품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분 그 바이칼 러시아에 보면은 그 바이칼 호수라고 굉장히 그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칼 호수 주변에 울란우데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레닌 머리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닌 머리가 무게가 42톤이나 나갈 만큼 엄청나게 큰 머리인데 엄청나게 큰 두상을 이제 제작해 놓은 건데 이거를 철거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걸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철거하려고 할 때 이 레닌 두상이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니까 관광객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이 레닌의 두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는 철거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철거를 할까 하고 망설일 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고 관광지가 되었다. 그래서 관광 수입도 생기고 하니까 그냥 이걸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극의 도달 불능점에 모스크바 방향을 바라보는 플라스틱제 레닌 흉상이 있다. 이 흉상을 두고 웃기는 냉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소련 탐사대가 이 흉상을 세웠음을 안 미국이 도달 불능점으로 탐사대를 파견해서 흉상을 워싱턴 DC 방향으로 돌려놓고 이를 한 소련은 다시 도달 불능점을 찾아 흉상을 모스크바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이거는 남극에도 이 레닌 상이 있다는 겁니다. 레닌 흉상. 그러니까 흉상이니까 가슴 위로 되어 있는 상이죠. 근데 이거는 동상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흉상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화인 레포 톨스토이의 애호가로
톨스토이 이전에는 진정한 농민의 모습이란 없었다고 극찬할 만큼 높이 평가했으며 이 때문에 공산혁명 이후 과거 러시아 제국의 유산이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톨스토이와 그의 작품은 갈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첼리스트 그리고리 펴티고르스키가 15살 나이에 현악 사중주단을 만들었는데 베토벤 사중주단이라는 이름을 지어 루드비 판 베토벤에 대한 존경을 내비쳤다. 그런데 당에서 이 이름을 레닌으로 바꾸라고 명령했고 펴티고르스키는 레닌은 혁명가이지 음악가가 아니다. 죽어도 못 바꾼다며 당에 대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레닌이 직접 그를 만났고 펴티고르스키는 죽음을 각오했는데 레닌은 껄껄 웃으면서 자네 말이 맞아. 나는 음악에 대해 도통 아는 게 없는데 내 이름을 악단으로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예술가로서 그 용기 정말 멋졌네. 아, 이름이야 자네 마음껏 짓게나. 그 소련에 그리고리 펴티고르스키라는 첼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첼리스트가 말이죠. 15살 나이에 현악사중주단이라는 연주단을 이제 결성했다는 겁니다. 결성해 가지고서는 그 사중주단 이름을 루드비 판 베토벤에 대한 존경을 내비쳐 가지고 그 베토벤에 대한 그 베토벤 사중주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공산당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베토벤 사중주단의 이름을 쓰지 말고 레닌 사중주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이제 공산당에서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펴티고르스키가 뭐라고 하냐면 레닌은 혁명가이지 혁명가이지 음악가가 아니다. 음악이 음악가 이름을 붙여야지 어떻게 정치 혁명가 이름을 붙이느냐. 이렇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레닌이 이 첼리스트를 직접 만나겠다는 그런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쿠 이제 레닌한테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겁을 잔뜩 먹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레닌이 껄껄 웃으면서 그렇지 자네 말이 맞네. 음악에는 음악가 이름을 붙여야지 어떻게 음악에 정치인 이름을 붙였어야 되겠는가.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며 되려 그를 격려했다. 하지만 레닌이 격려와 달리 주변에선 아무래도 레닌 사중주단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여 결국은 이 이름으로 바꿔 활동해야 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선 자유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어렵다고 느낀 펴티고르스키는 18살 나이로 식구 및 음악 동료들과 같이 해외로 망명해버렸다. 국경을 넘을 때 수비병들에게 걸렸지만 무사히 망명에 성공했다. 다만 그가 아끼던 첼로가 이 과정에서 부서졌을 뿐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레닌은 나는 음악가 하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라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민영환을 만날 뻔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민들도 이승열이 같은 이런 서민들도 이제 저축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여행이란 또 계가 있습니다. 계 모임에 들어가지고 저축을 하고 이래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돈 없는 서민들도 푼돈을 저축을 해서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민영환이가 그 민비의 친척간이잖아요. 민비의 직계 가족인데 이 민영환이가 이 미국을 갔다가 이제 조선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바로 조선으로 귀국하지 않고 유럽 일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영환이가 그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도 참석했었거든요. 그 민영환이를 수행했던 그 통역관이 누구였었냐면
여러분 윤치호 아시죠? 그 윤치호가 민영환이를 수행하면서 통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영환이는 유럽 전체를 돌아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고종임금 시대에 벌써 이렇게 유럽 전역을 돌아봤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귀족이니까 그렇게 그 유럽 전역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껴도 얘기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서민도 돈을 저축해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가 됐지만 고종임금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민영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그 귀족 중에 귀족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896년 그러니까 이 레닌이 민영환이를 만날 수도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만날 뻔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레닌과 민영환이는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896년 7월 3일) 민영환이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해 외교 활동을 모두 치르고, 그러니까 민영환이가 만났던 러시아 황제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이제 대관식을 할 때,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가 황제로 등극을 하는 때, 그때 민영환이가 참석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조선의 민영환이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대관식에 참석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 활동을 모두 치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문물을 두루 살펴보는 중 감옥을 들렸는데 레닌이 이 감옥에서 수감 중이었다. 민영환이 레닌을 면회했다는 식의 직접적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영환의 당시 여행기 해천 추범에는 감방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감옥을 들여다보던 민영환이 레닌과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물론 외국에서 오신 나름 높으신 분이었던 민영환이 한낱 반역자였던 레닌을 진짜로 만났다 해도 별 관심은 없었겠지만, 그래서 민영환이 그때 러시아의 감방을 돌아봤던 겁니다. 감방을 돌아봤는데 그때 당시 그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레닌과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때는 레닌이라는 존재는 범법자에 불과한 반역자였으니까 반역자 딱지를 붙이고 이제 감옥에서 그 죄수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만났어도 별거 아니었죠. 눈을 마주쳤어도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 귀족이었던 민영환이 일개 그 러시아의 죄수를 바라보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는. 2020년 3월 7일에 독일 법원이 이 겔젠키르헨시에서 레닌 동상을 세울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우드로 윌슨보다 앞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여 세계에 큰 파급력을 미친 사람이다. 단 민족 자결주의가 레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에서는 적국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민족의 자결을 본격적으로 구호로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내전 시작 시기에 봉기했던 구러시아 제국 산하 최고 군단도 이러한 목적으로 차르 정부에서 육성한 것이었다. 레닌의 민족 자결론은 이를 자타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면서 러시아 제국의 해체 및 식민지로부터의 우호 획득에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 결과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꾀하던 국외의 여러 지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다. 다만 러시아가 제국의 해체 이후 내정기의 카프카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트 3국, 부하라, 히바 등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면서 당시 민족문제인민위원이었던 스탈린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어도 러시아 제국의 권역 내에서는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거부하되 프롤레타리아 민족주의는 받아들인다는 식의 논리로 선회하기도 했다.
단 레닌이 민족 자결론을 단지 자국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다. 애초에 서강 열강들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들의 경제적 착취 문제를 자본주의 발전으로 분석하는 것이 레닌주의, 즉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에 가한 이론적 공헌이다. 레닌은 민족 자결주의, 즉 서강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것을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라고 보았으며, 이런 이론적 배경에는 제국주의론을 비롯한 그의 저작들에서 여러 번 명시된 바 있다. 또 제정 러시아 시절 중국에서 강탈한 영토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한 적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그의 반식민주의적 태도에 대한 진심성은 부정하기 힘들다. 지금 녹화한 지 35분을 경과하고 있네요. 한편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승인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는 반면 소련은 아시아 식민지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지원도 했었다. 이런 일환 중 하나로 임시정부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레닌을 여러 차례 만났고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400만 루블이라는 거금의 공작금을 먼저 받기도 했었다. 이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있잖아요.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굉장히 자금에 쪼달렸습니다. 돈에 쪼달려가지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지 생활했다는 거예요. 중국 내에 이 한인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거지 생활했다는 겁니다. 거지 아닌 거지 생활했죠. 그렇잖아요. 임시정부라는 게 뭐 정식적인 정부라서 뭐 어떤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임시정부라는 게 임시정부 그 자금이라는 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이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그 임시정부의 자금을 미국에서 이승만이가 정기적으로 송금했다는 겁니다.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정기적으로 그 이승만이가 임시정부의 그 자금을 정기적으로 송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거지 신세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탄핵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맨날 임시정부는 자리를 비워놓고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직함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중국에 있지 않고 미국 가서 활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감을 일으켜가지고 이승만이를 탄핵시켰던 겁니다. 그 탄핵당했다는 소식을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듣는 즉시 정기적으로 송금하던 돈을 딱 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임시정부는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뭐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금난에 시달렸는데 이 레닌이 우리 임시정부에다가 자금을 공급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격이죠. 얼마나 그 돈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 레닌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시정부가 이 두 부류 갈라서 갈등이 생겼죠. 그러니까 레닌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 두 부류로 나눠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는 그 이동휘라는 사람은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소련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동슈가. 그랬던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닌은 벌써 이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의 돈을 대줌으로써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를 이제 공산화시키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이 자금의 행방을 둘러싸고 임시정부가 더 분열되었고 이 돈을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은 김립은 김구에게 사살되었다. 김구가 백범일체 김립이 죽을 만해서 죽였다고 써놓아서 다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밝혀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조. 이 김립이란 그 사람을 김구가 쏴 죽입니다. 왜 김구가 쏴 죽이냐면은 이 김립이란 사람이 이제 그 소련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받은 겁니다. 자금을 받았으면은 소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임시정부에다 내놓아야죠. 이건 공적인 돈이니까 공적으로 써라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가 인마이 포켓했다는 거죠. 사적으로 이제 쓰려고 인마이 포켓했다. 그래서 이 김구가 김립을 쐈다는 것이죠. 20대 때 벌써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수염도 잘하는 대로 내버려 뒀던 데다가 목소리도 걸걸하여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왠지 무서워했다. 이 덕에 소비에트 정권이 생긴 이후에 국가 원수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조차 꼴이 말이 아니라서 지도자의 공식 사진은 1918년에 가서야 최초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런 외모가 해외로 피신할 때는 의외로 도움이 되었는데 가발을 쓰고 면도만 하면 완벽하게 변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레닌이 이제 청년 시절의 모습이죠. 근데 레닌은 벌써 20대 시절에 머리가 다 빠지고 20대인데도 볼 때는 뭐 한 50대 이상 되는 그런 노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아주 이 모습을 가꾸질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혁명가의 일생이라는 건 혁명가의 그 인생이라는 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는 최고 지도자니까 그야말로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지만 최고 지도자에 오르기 전까지 혁명가로서의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안락하지가 않거든요.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견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가시밭길이죠. 그러니까 이 외모도 가꾸질 않아 가지고 이 외모가 좀 엄청나게 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1917년 핀란드 망명 시절 레닌의 변장 모습, 정말로 변장한 거라고는 면도하고 가발을 쓴 것밖에 없다. 이때 레닌의 수염을 면도해 준 사람은 바로 이오시프 스탈린으로 레닌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보고 누가 봐도 핀란드 농부로군. 이러면 잡힐 일이 없겠어라고 흡족해했다고 한다. 이 레닌이 그때 당시 굉장히 수염이 많이 면도도 안 하고 해가지고 수염이 길게 났었는데 그 레닌의 수염을 면도질해 준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4분을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는 이것으로서 중단을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레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